안녕하세요. 명시한 최 원장입니다. 그동안 시보와 동반되는 여러가지 질환에 대해서 시리즈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보와 뇌신경계 발달 장애,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자폐 혹은 ADD, ADHD가 있는데 시보도 있으니까 같이 치료받고 싶다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시보 진단을 어느 병원에서 받으셨나요? 물어보니 병원에서 진단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시보로 추정하시는 거죠. 제가 물론 장누수만 있냐 뇌누수도 있다라는 영상에서 장의 문제가 뇌의 문제로 연결된다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콕 집어서 시보와 ADHD, 시보와 자폐를 딱 골라서 설명했던 적은 없는데 그렇게 내 아이의 뇌신경계의 문제가 시보 때문이로구나 확신을 갖고 계신 보호자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살펴봤는데 자폐 치료로 유명한 몇몇 의료기관에서 자폐와 ADHD의 원인을 시보라고 지목하면서 소장의 세균 과정식을 치료하는 것으로 자폐와 집중력 장애를 호전시키는 컨셉의 클리닉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보에 대해서는 명쾌한 최원장 채널에 자료가 많으니까 시보 영상을 보시다가 연락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폐나 ADHD 역시도 제가 오래전부터 치료를 해왔던 질환들이니까요. 오늘은 자폐나 ADHD 등의 뇌신경계 발달 장애와 시보 혹은 시포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폐나 ADHD가 시보와 아주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가 물으시면 아직은 명확한 레퍼런스가 될 만한 논문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장의 문제가 뇌 문제의 시발점이 된다고 했던 그 장의 문제라는 것은 시보라기보다는 디스바이오시스,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문제라고 보는 것이 더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폐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 환경이 일반 아동과 비교해서 유해균의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고 장내의 세균의 다양성 또한 부족한 경우가 많더라.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견해가 딱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장내 세균 불균형으로 인한 장내 미생물군의 변화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큰 원인이 되는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7 내지 80%가 시보와 환자층이 겹친다고 했으니 당연히 임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극심한 자폐 아동의 경우는 시보가 있을 가능성이 일반 아동보다는 더 높을 것이라고 추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접근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과 시보, 시포는 엄연히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관점으로 식이요법과 치료법을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시보가 환자층이 많이 겹친다고는 하지만 그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곧 시보와 같은 질환이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보 환자분들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가이드라인대로 약도 먹고 식이요법을 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져서 고생하셨던 분들도 많았던 것처럼 그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일단 저를 찾아오셔서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딱히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제가 다 검사하고 알아서 치료를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유튜브 영상만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은 걱정이 됩니다. 자폐에 동반되는 장외 과민 반응이 시보와 연관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시보를 확정할 만한 정확한 검사 결과가 있어야 될 거예요. 추소호기 검사와 유기산 검사, 장내 세균 검사나 IgG4 푸드 알러지 검사 등등을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고 그것에 따라서 시보냐 시포냐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 결과가 시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는 완전히 다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일단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서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자폐의 시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폐 혹은 ADHD의 경우에 장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장 뇌축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장신경계와 중추신경계가 장내 세균을 매개로 하여 서로 연결돼서 신경 전달과 면역 반응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자폐의 경우 클로스트리디움이나 칸디다 등의 병원성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장내 염증과 신경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있다면 비피도박테리아는 감소하고 설탕을 분해해서 먹고 사는 균종이나 메탄가스를 생성하는 균종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변비나 설사, 복통, 복부 팽만, 위산 역류 등의 소화기 증상이나 불안, 감각 과민 등의 신경학적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지죠. 게다가 자폐나 ADHD 환자에게서 장 점막의 투과성이 증가하는 현상도 자주 보고되는데요. 장 투과성이 증가하면 미생물 대사 산물이나 염증 유발 물질, 독소 등이 혈류로 유입돼서 신경계와 면역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나 자폐의 경우에는 장점막이 약해지면서 음식 알레르기도 심해지고 만성적인 신경계 염증이 증가하니까 온갖 물질에 대한 면역계의 과민 반응도 따라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낮추기 위한 식이요법으로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추천하고 있죠. 탄수화물의 섭취가 많으면 신경 독소와 염증 유발 물질을 생성하는 장내 유해균이 주로 당을 먹고 살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대신에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하면 뇌의 에너지원을 바꾸게 되는데 이것이 뇌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자폐 아동의 경우 뇌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에너지 대사 이상이 보고된 경우가 많은데 포도당 대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경세포가 최적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데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신체는 체내에 포도당이 모자라니까 주 에너지원을 포도당에서 케톤으로 바꾸게 됩니다. 케톤은 신경 보호 효과가 있으며 뇌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추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자폐아동에게서 뇌염증 증가 현상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탄수화물 식단이 인슐린 스파이크를 증가시키고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폐의 경우엔 혈당 조절 장애를 동반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나 탄수화물의 섭취가 많으면 혈당 스파이크, 혈당의 급상승과 급하락이 반복되며 과잉행동, 집중력 저하,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LCHF 식단은 탄수화물을 제한하니 혈당의 급격한 변동이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어서 감정 조절이나 집중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LCHF 식단은 가바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이것은 신경의 흥분을 억제하고 불안과 과잉 행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LCHF 식이요법에서는 고품질의 지방을 먹으라고 하죠. 아보카도나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견과류 등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며 신경 보호 작용을 합니다. 또한 채소와 베리류를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C,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이 추가적으로 제공돼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폐아동들이 글루텐이나 카제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글루텐과 카제인이 분해될 때 생기는 펩타이드는 마약성 효과를 가지며 신경기능에 이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LCHF 식단을 적용하면 자연스럽게 밀가루 우유의 섭취를 덜 하게 되고 이런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케톤을 생성하는 식단이 자폐아동들의 행동과 인지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일부 연구에서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반항어가 감소, 과잉행동이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연결되는 결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영상이 자폐의 경우에 LCHF, 저탄고지 식이요법이 도움이 된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미생물 불균형을 조절하면 자폐가 개선된다. 그리고 케톤 식단이 자폐아동의 인지기능 행동에 도움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문의하셨던 자폐인데 15인 경우에는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LCHF 식단은 15 환자분을 위한 식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탄고지에서 사용되는 식재료에는 고포도맵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고지방식이 장내 환경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담즙 배출에 장애가 있어서 15로 악화된 분들도 있고 장애 운동성이 저하된 것이 문제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있어 고지방식이는 오히려 더욱 장내의 환경이나 세균의 정식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인데 검사 결과를 통해서 15 진단을 받은 상황이 확실하다면 제가 위에 설명해둔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소리 높여서 외치기 전에 아마도 이미 식이요법을 하면 할수록 과잉행동이 증가한다거나 복통을 호소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에 직면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설프게 15와 자폐를 연결하는 시도가 아직은 별로 달갑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폐 아이들의 장 건강이나 장내 미생물 환경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안 좋은 경우가 많다는 그 통계에 근거하면 당연히 장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그 컨셉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글루텐, 저카제인 식단이나 혹은 저탄고지 식단이 모두 15에 정확하게 맞는 식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5 환자에게 저탄고지 식단을 적용하려면 몇 가지의 조정이 더 필요합니다. 저탄수화물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저발효성인 탄수화물만을 골라내야 됩니다. 고포도맵을 제한하는 겁니다. 저탄고지에서 저포도맵 식단을 병행할 때 권장하는 식품은 단백질로는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달걀입니다. 건강한 지방으로는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MCT 오일, 기버터가 있고요. 또 저포도맵의 채소로는 시금치, 상추, 오이, 당근, 애호박이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과일로는 블루베리, 딸기, 라스베리 등이 있고 키위는 소량만 가능합니다. 발효성이 낮은 저포도맵 견과류로는 마카다미아, 호두, 피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해야 할 식품들은 고포도맵이겠죠? 마늘, 양파, 브로콜리, 콩, 사과, 배, 밀가루 제품입니다. 또한 15 환자는 발효 음식에 반응할 수 있으니까 김치나 요거트, 치즈 등의 발효성 식품은 제한합니다. 귤이나 퀴노아, 숙성된 바나나 등의 난소화성 탄수화물은 제한해야 됩니다. 특히나 지방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소화가 쉬운 지방, MCT 오일, 올리브 오일, 기버터 위주로 섭취하는데 MCT 오일은 또 알러지가 많으니까 잘 체크를 해야 합니다. 오메가6 지방산이 들어있는 식용유, 대두유, 옥수수유는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저탄고지 식이요법은 장운동을 저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운동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언제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소식을 하고 규칙적인 식사 간격을 유지하면서 하루에 2-3회 식사하는 것을 유지하고 간식은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3-4시간 동안은 공복을 유지하여 소장의 자율신경 운동인 MMC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식후에는 산책이나 스트레칭 등의 가벼운 운동으로 장운동을 촉진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알러지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안 먹는 것만이 대세가 아니고 신체의 대사 과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체의 회복 반응을 자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기초 영양소와 각종 첨가물,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뇌와 신경계 자체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해서 뇌의 신경계 기능을 균형 잡히게 하는 그런 치료를 진행합니다. 또한 현대를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도 없는 모든 화학물질이나 첨가물의 알러지도 치료해야 합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가장 식단 조절이 많이 필요한 환자군이 간 환자와 시보 환자 그룹입니다. 그런데 식이요법만으로 낫지 않는 사태를 너무 많이 보게 되죠. 식이요법의 알러지 치료까지 얹어야만 환자분들이 기대하시는 수준의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시보 하나만으로도 난치성 질환이라고 답이 없다고 하는 이 마당에 시보의 자폐라면 이 영상을 보시는 보호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계실지 상상이 감이 되지 않습니다만, 저는 어차피 예전부터 시보와 자폐를 다 치료를 하고 있었던 중이기 때문에 시보와 자폐가 같이 있다고 해도 주의사항이 더 많아질 뿐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과 동일하게 알러지 치료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두 질환을 동시에 가진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어렵지 않게 치료를 하고 진료를 볼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두 질환 모두 알러지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시보에 대한 알러지 치료는 말할 것도 없고, 자폐에 대해서 알러지 치료로 접근하는 이유도 이미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기존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또 저에게 댓글이나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